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론토제네시스 펑션, 전선 형성 강제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전선 형성 강제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온도 경도, temperature gradient, 그리고 두 번째는 wind convergence, divergence가 있었죠. 어떤 윈드의 패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람의 어떤 분포가 온도 경도는 이미 일단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람의 분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선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전선이 소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맛보기로 배워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데포메이션의 존재입니다. 바람이 변형이 있어야지 전선의 어떤 형성이 굉장히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바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랜슬레이션, 병진운동, 그리고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그리고 회전, 볼티시티, 그리고 데포메이션 이런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전선 형성과는 데포메이션 필드에 의한 바람의 변형이 전선 형성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이 데포메이션에 대해서 종류를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stretching deformation 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shearing deformation 이라는 걸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vertical deformation, differential vertical motion에 의한 deformation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선 형성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의 변화와 공기계의 이동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슬레이션,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이동이죠. 이동. 혹은 뭐 병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전체적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수렴과 발산이죠. 중요한 것은 이동의 경우와 수렴 발산인 경우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럴 때 그 패턴이 전혀 유체의 패턴이 변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대로 위치만 바뀌는 것이죠.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어떻습니까?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에 동그란 원이었다고 하면 다이버전스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뻥튀기 되겠죠. 컨버전스가 있다면 모양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더 작은 원형으로 바뀌겠죠. 그것을 형태의 변화가 없다는 데 좀 주목해 주십시오. 볼티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 회전인데요. 회전이 강해진다고 해서 어떤 모양이 변하진 않죠. 단지 이렇게 로테이션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도 어떤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선은 형태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dt분의 d 그레디언트 세타죠. 자, 조밀도의 정도가, 밀집도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변화해야지만 F가 양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온도 경도가 이렇게 패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선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바람의 특성은 전선 형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포메이션이 그래서 어떤 패턴의 변화에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데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도 데포메이션이라 그러면은 변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유체역학에서 더 어떤 변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특이하게도 이 데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넓이 변화가 전혀 없이 형태만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포메이션의 종류에는 스트레칭, 쉬어링, 버티컬 데포메이션이라는 종류들이 있고요.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 전혀 넓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병진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바람의 이동이 넓이나 형태 변화 없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죠? 모양이나 넓이나 전혀 변화 없이 위치만 이동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두 번째, 다이버전스 필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처음에 다이버전스 이러한 패턴이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원이 넓어질 뿐이지 형태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컨버전스는 축소된다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 또 절대 방향은 그러니까 어떤 넓이나 형태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로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데포메이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람의 어떤 분포 자체가 전형적인 어떤 데포메이션의 그 형태입니다. 보시면 자, 두 가지 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요런 축 그리고 요런 축이 있습니다. 자, 데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장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이니까 늘어난다는 뜻이죠. 반드시 이 두 방향 중에 한쪽 방향은 늘어나는 방향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늘어날까요? 자, 여기 고무 찰흙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십시오. 고무 찰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람이 혹은 사람의 손으로 이쪽으로 누르고 이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수축하고 한쪽 방향으로는 신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는 이 방향을 수축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축을 뭐라고 하겠죠? 신장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데포메이션,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신장축과 수축축이 어딘지를 기본적으로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수축축, 이러한 경우에는 신장축이 되겠죠. 네. 자,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아까 포인트가 넓이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죠. 넓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사각형이 됐다고 해서 넓이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왜냐? 한쪽 방향으로는 줄어들고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넓이 변화는 없다라는 거. 단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됐을 뿐이죠. 패턴 변화만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쉬어링 데포메이션입니다. 쉬어링 데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양쪽으로 다르게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고무 찰흙이 있는데 아래쪽은 이쪽으로 밀고 위쪽은 이쪽으로 밀면 이것이 바로 쉬어링 데포메이션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전단 변형, 뒤틀림에 의한 변형이라고 하죠. 쉬어라는 게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윈드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돼 가지고 바람의 어떤 차이, 버티컬 윈드 쉬어,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세진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구조역학이라는 어떤 물질역학 이런 데서는 뒤틀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구조물의 뒤틀림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이 쉬어 디포메이션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모양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화했죠. 넓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대로죠. 그죠?
이것이 바로 shearing deformation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vertical deformation인데요. vertical deformation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죠. 그죠? 그래서 넓이 변화가 없습니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중간에서는 상승 운동이 있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이 이러한 vertical deformation에 노출되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바뀌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타입, stretching deformation, shear deformation, vertical deformation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각각 세 가지 데포메이션에서 이러한 차력을 온도 경도의 분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 지금 온도 경도가 패킹이 되는 쪽은 어디죠? 이러한 신장축을 따라서 점점점 차력이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온도 경도의 강화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건 시어링 데포메이션이건 버티컬 데포메이션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온도 경도가 강하게 되겠죠. 점점. 그죠? 이런 식으로 변형, 넓이는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온도 경도가 강화되는 그런 조건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 분포는 바로 데포메이션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름이 존재할 때 스트레칭 데포메이션과 시어 데포메이션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레이더 에코 같은 데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당연히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 있으면 이러한 구름 형태가 쭉 늘어진 형태로 바뀌겠죠. 만약에 이 구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지금 뭐 이런 식의 바람의 분포가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밀리는 뒤틀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름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하나의 데포메이션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 데포메이션들과 어떤 실제로 온도,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어떤 식으로 발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호리존탈 스트레칭 데포메이션.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데포메이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이쪽이 신장축, 이쪽이 수축축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표현으로 그냥 유입축, 유출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방향으로 유입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먼저 데포메이션 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칭 데포메이션 할 때는 미리 이렇게 기입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보고요. 이때 만약 등온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해보시면요. 우리가 각도를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출축과 등온선의 각도를 세타라고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만나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각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요 신장축을 따라서 등온선이 어떻습니까? 신장축 주변으로 이러한 데포메이션이 있을 때 모이고 따라서 이러한 만약에 지금 이 경우가 완전히 세타가 어떤 경우죠? 세타가 0인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등온선이 유출축하고 일치하는 경우죠. 등온선이 만약에 등온선 각도가 유출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수축축을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데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컨버전스가 일어나죠. 컨버전스가 뭐였죠? 라운드 N, 라운드 V, N, 절대값, 라운드 N,
라운드 세타.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이것이 F였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쵸? 이게 컨버전스니까 음수죠.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세타가 90도인 경우이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타가 90도면 온도선과 신장축, 그죠? 유출축 사이의 각도가 90도죠. 이 90도가 바로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90도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 신장축과 수축축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러면 신장축을 따라서 템퍼러처들이 쭉 늘어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에 따르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가 되죠. 음수니까 프론토라이시스가 된다는 거 아시겠고요. 수학적으로는.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쭉 늘어나니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의 템퍼러처가 점점 등온선 관계 멀어지겠죠. 자, 강력한 온도 경도가 해소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선이 소멸하겠다. 0도와 90도 사이 딱 반은 몇 도입니까? 45도죠. 그래서 45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결국 45도보다 작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에만 전선이 발달하겠죠. 세타가 45도가 클 때에는 어떻습니까? 전선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도상에서 만약에 바람을 볼티시티와 다이버전스, 데포메이션 형태로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등온선 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전선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단, 이 경우에는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에 의한 경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쉬어링 데포메이션이 어떻게 온도 경도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온도 분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쉬어링 데포메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쉬어가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콜드한 에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남쪽에서 웜한 에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면 처음에 배치된 5도, 10도, 15도 이 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드한 쪽에서는 더 강력하게 내려가고 웜한 쪽에서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요 가운데에서 어떤 온도 경도가 밀집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죠? 요 간격이 점점 줄어들겠죠. 쉬어링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달하는 어떤 프론토제네시스를 쉬어링 데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상학에서의 종간 규모에서의 상승 하강 운동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쉬어링 데포메이션에 의한 전선 발생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나 형성되는 것이지 이제 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쉬어링 데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는 반대로 온도 경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프론토라이시스가 돼가지고 전선이 소멸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직 운동, 이건 버티컬 데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건데요. 버티컬 데포메이션이 어떻게 전선을 만들어내는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직 운동에 의해서 연직 운동이 일어나려면 하층 수렴, 상층 발산이 되겠죠. 그죠? 수렴, 발산. 그죠? 이러한 수렴, 발산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등온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수렴에 의해서 등온선이 어떻습니까?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승 운동에 나타나는 지역 하층에서 온도 경도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하강 운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강 운동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패킹되어 있던 것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이제 전선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데포메이션에 의해서 프론토제네시스가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며 프론토라이시스가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를 잘 배워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론토제네시스 메커니즘은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입니다. 스트레칭 데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그 신장축과 그 다음에 그 템퍼러처 등원선이 이루는 각도가 45도보다 작을 때는 일기도상에서 전선이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버티컬 모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디퍼런셜 버티컬 모션은 위치에 따른 그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연직 속도가 다름에 따라서 뒤틀림에 의해서 이제 그 전선이 발달하거나 소멸하는 메커니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지역에서는 하강, 이 지역에서는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뒤틀림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여기서는 상승, 여기서는 하강이 된다면 이것이 뒤틀린 게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면서 남북 방향 온도 경도는 해소되겠죠. 그러면은 전선이 소멸되겠죠. 이러한 형태도 전선 발달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발생의 운동학적 관점에 따라서 온도 경도와 온도 경도가 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바람 분포에 따라서 전선이 발생하는지를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을 따라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조건,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전선이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이 우리가 프론토제네시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선의 발달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봤고요. 결국에는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선 발달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